안녕하십니까. 일산청솔학원 국어과 김영대 선생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시험 중일 거고요. 마지막 그 시험을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험은 끝나지 않았지만 먼저 오늘 6월 모의고사 보시느냐고 다들 고생 많으셨고, 이 영상을 볼 때쯤 되면 아마 이제 본인들의 점수를 가채점을 하고 이제 시험지를 놓고 시험지를 아마 보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국어과에서 일산청솔 국어과 선생님들이 함께 준비한 영상이고요. 대신 제가 청솔 국어과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로 제가 촬영만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이 시험 전체의 총평가 그리고 이후 공부 방안은 국어과 선생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바로 시험지에 오늘 6월 모의평가 분석 그리고 이후 공부 어떻게 할지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몇 개 더 나올 겁니다. 오늘은 총평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시리즈로 지문별로 혹은 문제별로 또 해설 강의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설 강의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선생님 여기 좀 적어봤고요. 어땠어요? 저는 좀 어려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고요. 그래서 적어놨는데 오늘 시험의 난이도는 비주얼, 그러니까 볼 때는 좀 가벼운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엔. 그런데 문제를 가만히 풀면서 체감한 건 작년 수능 정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작년 수능 정도 되지 않나라는 얘기는 실제로는 점수는 작년 수능 아마 등급법보다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10월, 11월 달에 보는 수능 등급컷과 그다음 6월 달에 보는 등급컷은 좀 달라요. 공부가 아직 한 바퀴 돌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시험이니까 그렇게 비교해 보면 체감 난이도가 좀 다소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들 지금 궁금하실 거잖아요. 시험 보고 나서 잘 못 본 것 같긴 한데, 또는 뭐 이제 가채점 하면 점수가 생각만큼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어려웠고요. 아마 오늘 여러 사이트에서 등급컷이 올라갈 거예요. 그 등급컷을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못 본 시험은 아닐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영역별 난이도는 역시 수능은 수능이에요. 수능 국어 시험 다들 잘 아시겠지만 결국 가장 어려운 건 독서잖아요. 이번 시험도 독서가 제일 까다로웠습니다. 독서에 오답률 높은 문항들이 몰려 있고요. 그 다음 예년에 비해서 문학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에도 신경을 좀 썼어야 되는 시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는 화작은 크게 뭐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근데 언매의 경우에는 특히 첫 번째 그 지문형 문제 있죠? 그 지문형 문제가 약간 낯선 지문의 내용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독서가 가장 어려웠고 역시 독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문학, 그리고 언매, 이렇게 난이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영역별로 주목할 문제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문제들이라고 이제 문항 번호를 써놨는데, 이건 뭐 꼭 어렵다 쉽다 이런 의미보다는 수능 국어 시험에, 그러니까 특히 독서에서 일종의 포인트가 되는 지점을 알려주는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들이 대체로 정답률이 낮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틀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답이 많았던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문제들을 통해서 출제자, 평가원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들입니다. 이외에도 많이 틀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오답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문제 골라봤고요. 우선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이거 생각보다 오답이 높았어요.
보통 우리가 첫 번째 지문의 1번 문제, 그러니까 첫 번째 지문, 독서 지문은 거의 보너스 트랙 같은 느낌이었는데 많이 틀렸습니다. 1번 문제를 많이 틀린 이유는 결국 정보의 범주 구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읽기 능력과 그리고 읽기 그 첫 번째 단락이 나오는데 그 읽기 요소 그리고 읽기 능력 이걸 어떻게 구분해내느냐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1번 선택지를 만약에 놓치면 답을 5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어떻게 범주 구분을 잘 해가면서 읽느냐를 알려주는 그런 선택지였어요. 그래서 7번 문제, 1번 문제가 일단 선생님이 주목하는 문제였고요. 특히 선택지에서 좀 주목하려면 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7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 문제도 이것도 역시 이제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 범주 구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보를 끝까지 잘 확인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고요. 특히 이 7번 문제에서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문제를 단순 정보 일치로만 들어가면 틀리게 돼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잘 하는 거 있잖아요. 일치, 불일치, 단어 확인.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처럼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아마 오답이 좀 많았을 거고요. 그리고 오답이 아니었어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 소요가 많이 됐을 겁니다. 시간 지체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이 7번 문제의 답 선택지는 정보 관계를 어떻게 잘 파악해내느냐. 정보가 복수 이상의 정보가 선택지에 엮여 있는데 그 정보들을 각각 찾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들의 관계가 정확하게 진술된 건지 그리고 내가 그 정보들의 관계를 잘 파악한 건지가 포인트가 되는 문제였다는 점에서 일단 주목하려면 문제로 한번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11번 문제도 이 문제 전체의 정답률보다는 어쨌든 이 문제도 역시 정보를 잘 확인하는 게 중요했다. 그래서 이 11번의 정답을 찾기 위한 상위 범주의 정보 확인 그리고 오답으로 가장 많이 그 학생들이 선택했던 그 오답 그 선택지 1위 선택지에서는 정보를 끝까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정보 찾기로 들어가면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문항 모두 일치 불일치로 접근했을 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문항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국어 선생님들께도 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7번, 11번 문제가 실제로 학생들의 기본기를 묻는 문제이지 않았느냐라고 평가들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하고 16번 문제 이게 이제 독서의 마지막 지문에 있는 문제죠. 이 두 문제는 여기 있었네요. 이 두 지문은 공통점이 모두 가독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지문이 나왔을 때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실수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그런 교훈을 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독성이 이 지문이 상당히 떨어졌었는데 약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회 지문 하면 경제 혹은 법률 지문으로 보는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회 지문이지만 사회 방법론 그러니까 사회과학 방법론을 말하는 지문이었어요. 약간 낯선 제재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가독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글의 내용도 잘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답이 좀 다소 많지 않았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가독성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걸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문제였고요. 16번 문제는 이 문제가 우리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로 풀었던 BIS 비율 지문 나와 있는 문제 중에 왜 계산하는 문제 있잖아요. 약간 그거와 비슷한 문제인데요. 이걸 계산으로 단순 계산으로 들어가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6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16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글의 정보의 범주를 어떻게 잘 구분해내느냐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어서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 나오는 방법론들의 범주 구분 그리고 이 방법론이 목적으로 한 게 무엇이냐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했고요. 특히 이 16번 문제에서 신뢰성 있잖아요. 신뢰성의 문제로 정보를 잘 바꾸어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해설을 따로 하겠지만
선택지 중에 신뢰성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잡았어야 되고요. 그것이 신뢰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보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만한 문제 1번 그리고 7번, 11번, 14번, 16번 이외에 다른 문제도 있지만 특히 이 문제들에 조금 한 번 더 우리가 왜 틀렸는지를 고민해보고 이 문제를 왜 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독서는 그랬고요. 그 다음에 문학으로 넘어오면 문학은 일단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로 선생님이 좀 잡아왔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외에도 두세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가장 높았던 걸로 4개를 꼽아봤습니다. 4개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예년에 비해서 문학의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문학의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텍스트 자체가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선택지를 얼마나 내가 잘 변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두 선택지의 정보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물론 이걸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잘 돼야겠죠. 어쨌든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21번 문제, 26번 문제, 31번 문제, 34번 문제. 특히 그 중에서 선생님이 31번 문제를 가장 핵심 문제다 이렇게 꼽았는데요. 우선 예상하건대 가장 오답률이 높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1번 문제. 그래서 나중에 31번 문제도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볼 텐데요. 이 문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 외적 자료 주고 외적 자료를 바탕으로 본문의 정보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에 진술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사실 정보와 판단 정보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핵심 문제였는데 아마 이 문제에서 조금 오답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21번, 26번, 31번, 34번 문제 다시 한번 풀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혹은 이 문제를 내가 틀렸을 때 어떤 지점에서 틀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서하고 문학에서 주요 꼭 한번 주목해야 될 문제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영역별 주목할 문제였고요. 네, 오늘은 지문을 설명하고 문제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 아니니까요. 전체 시험의 경향을 보고 그 시험의 경향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지를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전체 이제 공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작년 수능을 보면서 다들 경험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 6구 시험 봤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수능을 보고 들었던 생각 잘 떠올려 보세요.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독서지문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문학지문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구나. EBS 내신 공부하는 것처럼 EBS 암기해서 시험을 잘 볼 수가 없구나. 그리고 지문에 일지불일치로 접근하고 그 다음 글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정보를 찾는 것에 주안점을 맞추고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발췌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시험의 점수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는 걸 작년에 뼈저리게 확인하셨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경험을 갖고 지금 우리가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번 시험 아마 본인들 시험 본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은 모의고사 보기 이전까지 본인들이 처음에 공부했을 때 마음 그리고 중간에 그 변했던 마음을 잘 떠올려 보면 작년에 했던 오류, 작년에 했던 실수 이걸 혹시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는 시험이다. 결국 평가원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글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글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이걸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지. 특정 부분을 발췌하거나 특정 정보를 일지불일치로 찾고 제한된 시간 안에 빨리 문제를 속도감 있게 풀고 이런 걸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걸 이번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 방향을 잘 수정해서 갔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독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우리가 상위 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파트예요. 상위 등급을 가기 위한 관문입니다. 독서를 잘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1등급으로 갈 수가 없어요. 결국 이번 시험도 1등급을 결정하는 파트는 독서였습니다. 독서를 잘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뻔한 얘기지만 하나는 지문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험을 통해서도 결국 지문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그리고 단순히 단어를 찾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밑줄하고 동그라미 이게 목적이 아니고 정보 파악하는 것 기본에 그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리고 문맥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런 게 이번 시험에서도 드러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지점이었습니다. 작년 시험도 그렇고 올해 시험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남은 기간 공부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6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알려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의 현재 공부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시험을 낼 테니 학생들이요 이렇게 공부합시다 라고 하는 일종의 표제가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평가원에서 지문을 잘 읽고 정보 간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그걸 엮어낼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언급했던 주목할 만한 문제들의 선택지들이 전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습들을 평소에 하셔야죠. 그러니까 지문을 어떻게 잘 읽어내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에 모든 공부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문의 요거와 함께 지문의 구조가 어떻게 문제로 연결되는지 여기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지문이 범주 구분으로 나오니까 문제도 범주 구분으로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선택지도 범주 구분으로 선택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계속 범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또 일지불일치. 요새 우리 국원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하신다고 하신 건데 윌리 찾기 게임이 돼버린 겁니다. 수능 그림 찾기 게임으로는 현 수능에서는 성적을 거둘 수가 없어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단 지문 잘 공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수업 듣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선택지, 지금 문제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문의 이해를 전제로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와 얘를 따로 떼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형별 문제를 푼다거나 유형별로 뭔가를 공부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제는 지문의 정보를 내가 파악했느냐인데 지문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잘 푸는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얘가 전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특히 이제 선택지 부분입니다. 최근에 잘 생각해 보시면 지문의 길이가 아주 길진 않아요. 정보의 양은 뭐 많긴 하지만 지문의 길이가 길진 않습니다. 그 얘기는 지문을 대신 밀도 있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밀도 있는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 중요하겠죠? 그럼 대신 어디는 조금 우리가 길게 뽑아주냐면 문제나 선택지는 좀 길게 뽑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선택지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와 선택지의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 정보 확인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특정 단어 선택지 잡아놓고 그 단어가 본문에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쭉 긁어내려가면서 확인하는 거 있죠.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지 진술이 본문에 있는 정보 두 가지를 같이 진술해 놓고 이 관계가 정확하게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를 묻는 것으로 선택 형식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선택지를 분석할 때에도 단순히 단어를 뽑아내는 게 아니고 정보와 정보를 파악했고 그 정보 간의 관계를 꼭 따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간의 관계 그리고 정보의 목적 그리고 의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읽어가는 과정에서 얘들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을 그냥 읽고 넘어가고 문제 풀고 해설지 보고 이렇게 하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아요. 본인들이 다 이 관계를 하나하나 다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 안 물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문제 안 물어보면 좋은 거죠. 땡큐 아닙니까? 물어보면 좋은 거고요. 근데 문제에서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파악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늘 실력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묻는지 안 묻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건 문제를 풀기 전까지 알 수가 없어요. 문제를 먼저 다 파악하고 지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글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건 문제로 나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독서. 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갖고 공부할 것이냐?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났으면 그럼 이제 앞으로는 뭘 갖고 공부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이후에도 공부의 핵심은 기출이어야 된다. 뭐 EBS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설 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기출이라도 제대로 공부해요. 그러니까 기출을 제대로 공부한다면 기출로 수능까지 얼마든지 또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목적 의식을 갖고 공부를 하시고요. 목적 의식을 갖고 공부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공부한 지문의 논리 구성이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문제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지문과 문제 그리고 답과의 논리적 연관성을 계속 따져주는 거예요. 그걸 몇 회 반복하다 보면 변하지 않는 게 존재합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해내는 게 기출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건 반드시 수능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혹시 여러분들 오늘 봤던 시험 문제 중에 아까 이제 잠깐 선생님이 언급하고 말았었는데 우리 세 번째 지문이죠. 세 번째 지문에 그 과학 지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칼륨의 역설 나오죠. 칼륨의 역설인가요? 칼슘의 역설 나오잖아요. 칼슘의 역설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바로 작년에 여러분들이 풀었던 브레턴 우주 지문이 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 브레턴 우주 지문에도 같은 표현 나오죠. 역설. 그리고 그 역설을 설명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맞죠? 그렇죠? 똑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출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보면서 변하지 않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 변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이후에 같은 게 나왔을 때 동일한 반응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기출 문제로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공부하시고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질문하셔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독서는 이렇게 하시고요. 이외에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뭐 그때 EBS를 하든지 혹은 뭐 사설 본인들이 하는 게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출을 절대 손에서 놓으시면 안 돼요. 됐죠? 그래서 독서는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학은 문학의 난이도가 이제 아마 올해 조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독서만 어렵게 될 수는 없어요. 문학도 어느 정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도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 문학은 결국은 투트랙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문학은 선택지 변별이 상당히 중요하죠. 선택지를 변별해내는 능력이 중요한데 결국 선택지를 변별해내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얘도 마찬가지죠. 작품을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연계작품 공부 안 할 수 없죠. 연계작품 공부하셔야 되고요. 이번에도 여기 선생님이 잠깐 써놨는데요. 7작품 중에 3작품이 났고요. 요 정도 수준으로 9월 모의고사 수능 때도 나올 겁니다. 이거보다 더 낮게 나오진 않아요. 요번에 이거 나왔잖아요. 자도사.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했고요. 또 아마 그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학생들도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 시간에 아마 공부했을 겁니다. 나온다고. 그 다음에 소윤성록 역시 연계 작품이죠. 그 다음에 향하 연계 작품인데 향하 정규 수업 시간에 다 한 겁니다. 물론 소설의 경우에는 같은 작품의 다른 지문이죠. 다른 지문이기 때문에 연계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요 시는 연계가 됐을 때 우리가 소위 속된 말로 연계빨이라고 하는데 그 연계빨을 확실하게 닫죠. 그래서 공부해 두시면 어쨌든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학은 일단 연계작품 공부하시고요. 연계작품 곧 수능 완성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 아마 나올 건데요. 수능 완성 나오면 역시 수능 완성에 대한 학습 하셔야 됩니다. 내신처럼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능에 맞게 공부하시고 적절한 자료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잘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폭넓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자료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에 수능 완성 공부 잘 해두시고, 근데 이거는 어쨌든 이게 전부는 아니죠. 아주 높아봐야 50%입니다. 그럼 나머지 50%의 능력은 결국 비연계 작품을 얼마나 잘 공부해내느냐예요.
요게 이제 50%예요. 그렇죠? 그래서 50%의 나머지를 채우기 위해서 비연계를 공부하시는 거고요. 이번에 작년 수능에도 그렇고 문학에서 오답률이 조금 높았던 문제들은 보통 비연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럼 연계는 쉽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연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연계는 잘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연계는 아무래도 연계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비연계에 대한 공부가 조금 미진하면 그 비연계에 대한 문제가 좀 틀리는 겁니다. 따라서 얘도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거의 동등한 비율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얘를 공부할 때 텍스트는 그럼 뭐냐? 비연계를 공부할 수 있는 텍스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역시 기출입니다. 기출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작품 분석 연습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선택지 변별 연습.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답을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 작품을 끊임없이 공부하는 이유는 마찬가지죠. 우리 고등학교 때 다들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작품 나오면 뭐 네모, 세모, 동그라미, 뭐 긍정, 부정, 플러스, 마이너스 막 이런 것 갖고 작품을 해석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공부지만 더 정확하게 수준 있게 공부하려면 실제로 작품 자체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한 최선의 정보를 확보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작품 읽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작품 읽기를 아무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출에 있는 작품 갖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계 작품으로 일종의 작품에 대한 지식을 올리고 그리고 기출 문제로 문제 푸는 원리나 방법들을 공부해서 이게 5대5가 잘 맞아서 10이 되는 순간 우리가 만점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공부하시고요. 문학은 정확성도 중요한데 아울러서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시간 역시도 좀 줄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같이 평소에 쭉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일정 정도 점수와 시간이 확보가 되면 독서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마지막 지문 하나 버린다 하더라도 나머지 세 지문에서 다 받게 되면 충분히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법한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게 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문학에서 점수와 시간 단축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걸로 독서를 정확하게 푸는 공부 역시 6월 이후에도 이 공부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해서 9월 수능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이제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문학이 어느 정도 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독서에 조금 더 힘을 실으시면 되겠고, 만약에 문학에서 이번에 본인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면 문학을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독서는 늘 하는 거니까 그다 하시고요. 문학을 조금 더 공부하셔서 뭐 7월, 8월 혹은 9월 모평에는 문학을 자기가 원하는 수준까지 이끌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이후에 독서로 승부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모 이후에도 공부 방향은 이렇게 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독서는 결국은 지문 이해력이에요. 그래서 지문 이해하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내가 잘 지문을 읽어갈 것인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모의평가 전체를 한번 봤어요. 아마 모의평가 보고 나서 지금 희비가 교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본 학생들도 있고 잘 못 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올해 본 명실상부한 전국 단위 첫 모의고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첫 모의고사를 갖고 여러분들의 무엇인가가 바뀌진 않아요. 잘 본 학생도 여러분들의 자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못 본 학생들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자리가 그렇게 고착화되지 않아요. 실망하시지도 말고 그리고 너무 또 기뻐하지도 마세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6월 모의고사라는 얘기는 9월이 남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라는 얘기는 실제 시험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따라서 오늘 시험 점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시험 점수보다는 오늘 본 시험의 시험지와 문제에 더 천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청소학원 국어과 선생님들께서 다들 많은 도움을 주실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하시고 상담하시고 그다음 뭐 또 질문하시고 이렇게 해서 시험지를 좀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런 공부 방향에 맞춰서 남은 기간도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총평이었고요. 이후에 독서 지문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리즈로 강의 해설 강의가 촬영돼서 올라갈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 우리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보느냐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